자, 그러면 604페이지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세액공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고가 있죠. 그 창고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총 급여가 5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빠지죠. 근로소득공제. 이게 70%라고 하면은 35만 원이 빠져요.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근로소득금액이다라고요. 근로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5만 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뭘 빼냐면요, 소득공제를 빼요. 자, 소득공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10만 원 빼면은 뭐가 나오느냐, 가세표준이 나오죠. 가세표준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뭘 곱하냐면요, 세율을 곱해요. 그럼 어떤 금액이 나오느냐,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6%라고 하면은 산출세액이 3,000원 나왔겠죠. 자, 여기서 뭘 빼주냐면요, 세금 깎아주는 거, 그게 세액공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1,000원을 빼주죠. 세금을 1,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000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소득공제 있잖아요. 이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10만 원이 빠졌죠. 그럼 원래 만약에 15만 원에 6%였으면 세금이 얼마예요? 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0만 원만큼을 빼줘서 세율 6% 적용하면은 3만 원이잖아요. 3천 원인가? 6%면은 9천 원이네. 그럼 세금 전략 효과가 얼마가 있어요? 6천 원만큼 세금이 빠지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해준 금액의 세율의 효과만큼 세금이 빠지는 거예요. 10만 원을 빼줬기 때문에 세율이 6%이면 6천 원만큼의 세금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득공제는 공제를 하면은 세율의 효과만큼 세금 혜택을 본다라는 거. 만약에 이 근로자가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었다. 그럼 10만 원에 35%인 3만 5천 원만큼의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요. 세율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지면 세율의 효과만큼 세금 전략 효과를 보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2년 전에 뭐 소득공제가 대부분 다 소득공제였어요. 대부분 다 소득공제 쪽에 있는 거를 어디로 다 뺐냐면요, 세액공제 쪽으로 다 뺐어요. 이 세액공제는 그냥 일괄적으로 1,000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같으면은 여기서 뺄 거를 여기서 빼가지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뭐 10%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세율 구간이 6%인 사람은 요게 더 훨씬 낫겠죠. 근데 세율 구간이 10%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더 나았겠어요? 소득공제가 더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들한테는 유리하나 고소득자들한테는 불리한 제도이긴 한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뿐이고, 차이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울 세액공제가 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은 뭐 시험에서는 아무 무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604페이지 세액공제. 자, 상단에 보면은 세액공제가 표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세액공제인데,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그건 몰라도 돼요. 2번에 자녀세액공제, 그건 알아야 되겠고, 3번에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그거 알아야 돼요. 4번에 출산 입양세액공제 알아야 되고, 5번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알아야 되고, 6번에 특별세액공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특법에 1번에 정치자금세액공제,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2번에 월세액세액공제 알아야 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뭐 몰라도 돼요. 옆에 2월 공제가 있는데 몰라도 돼요. 비고는 뭐 참고할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 가볼게요. 상단에 1번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뭐 시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자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좀 깎아줘요. 그게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 시금 안 해도 돼요.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자녀세액공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605페이지 그 하단에 이번에 자녀세액공제가 있죠. 자,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이번에 6세 이하 다자녀세액공제, 세 번째 출산 입양세액공제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자녀세액공제부터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자녀세액공제인데 자녀세액공제 첫 번째 기본 자녀세액공제. 자, 이건 자녀 1인당 얼마씩 공제해 주냐면요. 자녀 1인당이 아니라 자녀가 한 명이다. 한 명이면 15만 원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면은 30만 원.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세금 15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고 2명이 있으면 30만 원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3명 이상은 얼마가 돼요? 그 2명 초과는 한 명당 3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3명부터는 좀 더 금액이 커져요. 30만 원에다가 30만 원 더 플러스 해줘요. 얼마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60만 원. 4명이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 더하기 60만 원에서 90만 원 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세액 공제예요. 자, 근데 이 자녀가 요건이 있겠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공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인데 소득 요건하고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소득 요건하고 연령 요건을 만족했을 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자녀라고 했는데 이 자녀는 손자 손녀는 안 돼요. 직계 비속하고 자녀는 다른 개념이단 말이에요. 직계 비속은 손자 손녀가 되는데 자녀는 그냥 내 자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하고 손녀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책 볼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데 이 자녀의 위탁아동하고 입양자는 돼요. 손자 손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단 자녀의 범위에 손자 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두 번째 6세 이하 다자녀세액공제가 있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중에서 6세 이하가 한 명 있다. 한 명 있으면 공제가 안 돼요. 2명부터 2명 있으면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얼마 해주느냐? 15만 원. 그 다음에 3명이면 얼마가 되느냐?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은 30만 원. 그래서 2명부터 공제가 돼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5만 원씩 추가로 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산 입양세액 공제가 있죠. 그래서 애를 놓잖아요. 애를 놓은 해에는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세액 공제 해줘요. 출산 입양세액 공제 얼마 해주느냐? 애가 태어나면은 30만 원 해줘요. 30만 원.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해당 가세 기간에 입양 신고한 기본 공제, 입양했을 때도 세액 공제 해줘요. 해당 가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부터는 50만 원. 첫째는 30, 둘째는 50. 그다음 셋째는 얼마 해줘요? 70만 원 공제해줘요. 근데 이런 공제율을 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애가 태어나면은 세액 공제 해준다. 6세 이하 자녀 있으면은 6세 이하 다자녀 세액 공제 한 명부터는 안 해주고 2명부터 해줘요. 그 다음에 기본 자녀 세액 공제도 공제 금액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상이 어떤 자들이 되느냐,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녀 세액 공제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 가보세요. 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 연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썼죠.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연금이 있다라고 썼죠.
공적연금은 소득공제에서 배웠었죠.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썼죠. 안 중요해요.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라고 했어요. 자, 개인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책 보세요. 그 상단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공제 대상에 보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외하는 것들. 그러니까 연금에 불입한 금액 있죠. 개인연금을 뭐 교보생명에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불입을 하겠죠. 불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 불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 12%. 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15% 공제까지 가능해요. 불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로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 책에 보시면은 그 불입한 금액 별표 1 해가지고 세액 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액이 있는데 뭐 복잡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보면 내용을 다 설명을 해볼게요. 미니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인데 4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00만 원이 되는 경우는 총 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입한 금액의 12%인데 불입한 금액은 그 총 급여가 1.2억 원, 급여가 1억 2천이 초과한다.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가 300이고 이 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예요? 400이에요. 400. 그 금액의 12%만큼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을 굳이 정확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요 불입금액 있잖아요. 불입금액은 개인연금이 있고, 다시 근데 우리 연금은 공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사적연금이라고 할게요. 사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할 때 학장기여형 퇴직연금 배웠죠. 학장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학장기여형 퇴직연금 통장은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그 개인적으로 든 연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한도가 700이에요. 700. 자, 근데 개인연금은 400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어요? 300짜리가 있죠. 총 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300. 총 급여가 1.2억이 안 되면 400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5%짜리에 대한 게 책에 내용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그 15%짜리에 대한 거는 그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한다. 총 금액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연금계좌세액 공제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 그거 아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만 된다. 부양가족권은 세액공제가 안 돼요. 본인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요거 아는 게 중요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됐고, 그 다음에 하단에 4번에 특별세액공제 있죠.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606페이지 특별세액공제인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옛날에는 소득공제 쪽에 이게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특별소득공제가 총 5가지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느냐? 이게 예전 규정이에요.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5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보험료는 크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고용보험,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하고 고용보험은 우리가 소득공제 쪽에서 봤죠.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자, 요거는 세액공제예요. 이건 특별세액공제 부분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소득공제였는데 그 세액공제로 다 전환했어요. 왜냐면은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 세액공제 쪽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택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고소득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보통 이용하는 그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공제 쪽에 계속 살려놨어요.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배웠죠, 이것도. 기부금은 세액공제 쪽으로 뺐어요. 이것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간다고.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세액공제에서 살펴볼 부분이 보험료의 일반 장애인보험,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 부분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그 특별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라고 됐죠. 그 표가 나와 있는데 표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무시. 자, 그 다음 하단에 보험료 세액공제 있죠. 그거부터 볼게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 불이백에 대해서 12%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12% 그런 건 안 중요하고 이 보험료 세액공제 해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불이백에 12%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자, 시금 별로 안 중요해요. 죄송해요. 12%가 아니라 15%다. 15%. 몇 프로인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주의해야 될 게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장성 보험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불입하잖아요. 불입한 보험료를 나중에 못 돌려받는 보험, 그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게 있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는 한번 불입하면 땡이죠. 저축성 보험 뭐냐면요. 내가 돈을 넣잖아요. 넣으면 만기에 내가 불입한 돈보다 더 많이 받는 보험, 그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얘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저축한 거지. 얘가 뭐 자기의 그 보장을 위해서 보험 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얘부터 일반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도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험료를 내가 내는 경우 그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를 따지냐면요. 나이랑 소득을 따진다. 연령과 소득을 다 따져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불입한 그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면은 아들이 연령이 20세 이하야 되고 소득이 100만 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있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 장애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는 안 따져요. 뭐는 따질까요? 소득은 따진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안 따져도 소득은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딴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이 불입한 금액 있잖아요. 불입한 금액이 전액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한도가 100만 원인데 한도 100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아셔야 될 내용은 이 세 가지.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된다. 그다음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을 따진다. 근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는 안 따지나 소득은 따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재 606페이지 하단에 보험료 세액 공제 있잖아요. 보험료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거 아까 잘못 얘기했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 606페이지 하단에 식이 나와 있죠. 12%이고 607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공제율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계산해줘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보시면은 공제 대상이 일단 나오죠. 누가 되느냐?
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얘는 연령과 소득을 따지잖아요. 나이하고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다고 할게요. 아버지가 연세가 58세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나이랑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제 대상 보시면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연령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그게 있는데 밑에 거기 2번에 보면 세액공제 해가지고 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제외한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미니멈 1, 2, 3을 제외한 일반 의료비랑 700만 원.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잖아요. 자, 근데 2번하고 3번은 한도가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2번에 본인이나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을 위한 치료비. 동그라미 3번에 임신을 위하여 지출한 난임시술비 있잖아요. 얘들은 한도가 없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구할 때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가 될 거예요. 맞나? 네, 15% 혹은 그 임신을 위하여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20%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근데 지출액 중에서 있잖아요. 지출액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한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한도도 없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그 다음 이외 의료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공제를 해준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이 한 세트고, 그 다음 난임시술비 하나, 그 다음에 이외 의료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알아야 될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진다. 그 다음에 지출액의 15% 정도를 공제해 주는데 그 나눌 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이랑 그 다음 난임시술비 그 외의 걸로 나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됐고 동그라미 2번도 됐고 동그라미 3번도 됐어요. 읽어보면 당연히 의료비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당연히 의료기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죠. 동그라미 5번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돼요. 시력 교정용이기 때문에. 근데 연간 한도가 50만 원까지만 돼요. 5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 6번에 라식도 그 시력 교정 목적이기 때문에 라식 수술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7번에 보청기도 돼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데 1번에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당연히 안 해주겠죠. 치료 목적만 돼요.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위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고 2번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비용.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보약 있잖아요. 보약이나 비타민 산 거 그런 건 안 돼요. 자, 세 번째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하는 비용. 국내 거도 될까 말까인데 국외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시험에서 보통 외국에서 사용한 거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됐습니다. 의료비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8페이지 교육비 가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좀 칠판을 지우고 갈게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 근데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자가 일단 본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어요.
자,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은 본인이 유치원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 중, 고, 대학. 자, 그 다음 대학원도 있겠죠. 대학원. 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갈 수 있는 곳. 총 4가지가 있겠죠. 애들도. 유치원. 자, 그 다음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자, 본인은 되는데,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 존속이 지출한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약 전 아동 있잖아요. 치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치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는데 치약한 이유 있죠. 치약 후 아동의 학원비. 얘는 학원비 안 돼요. 얘들은 학원비 안 된다.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치약 전만 가능하고 치약한 이후에는 안 돼요. 초등학생부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대학원은 공제가 가능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말씀을 거의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있잖아요. 부양가족은 직계 존속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따져요. 왜냐면 일단 대학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들이 20세 넘어가잖아요. 대학생이 된다는 거가 나이는 안 따지는 거죠. 근데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져요. 자기가 돈 벌면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 다니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따지나 소득은 따진다라는 거. 자, 책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그 빨간색 글씨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냥 공제액이 나와 있는데 그 식은 몰라도 돼요. 뭐 굳이 이야기하면은 지출한 금액이 15% 공제가 돼요. 그럼 지출한 금액은 어떤 게 되느냐? 거기 1번에 일반 교육비 보시면은 본인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근로소득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이고 대학원 포함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 부양가족 교육비의 직계존속은 제외다라고 돼 있고 공제 대상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 몰라도 돼요. 뭐 영유아, 치약전 아동, 유치원 안은 1인당 300만 원 한도고 초중고도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인데 한도는 안 중요해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일반 교육비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그 직업능력개발훈련비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있죠. 여러분들 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세무이급 강의도 학원 가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죠. 그 재직자 카드로 수강하시는 분들 있죠. 국비지원. 예. 그럼 그 지출하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때 있잖아요. 국비 지원 받은 부분은 빼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비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학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30만 원 냈다. 근데 여기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만 공제가 돼요. 국비 지원 받은 20만 원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얘만 공제 대상이 되고 이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주의해야 될 게 부양가족 거는 안 돼요. 당연히 본인 것만 되겠죠. 본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이거는 천하무적이에요. 지출하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고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고 무조건 돼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다. 어떠한 요건도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은 됐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을 위하여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3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출한 비용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4번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학관계죠.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돼요.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요건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소득 요건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B에 취약자 아동이나 초중등생 있죠. 얘들은 부모가 같이 나가서 1년 이상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건 안 되고 부모가 같이 나가가지고 1년 이상 산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취약자 아동이나 초중등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부모가 뭐 해외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1년 이상 같이 살았어요. 그런 경우에만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건은 그런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5번에 학교 급식을 실시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비, 초중 고등학생에 한해요. 대학생은 안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교복 구입 비용. 이건 주의해야 될 게 공제가 되는데 얼마까지만 되냐면요.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는 거. 한도 알아두셔야 되세요. 중요해요. 8번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학교 수업료도 돼요. 보충 수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로의 학교 및 학교 외에서 구입한 교재비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출한 비용은 웬만하면 다 세액공제 돼요. 안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전부 다 세액공제 된다. 이렇게 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게 있는데 체험학습비 있죠. 수학여행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여행은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근데 한도가 있어요. 얼마 한도가 있냐면요.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근로자의 든든 학자금 및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한액. 그 대출금 원리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돼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당초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그 학기에 대출금을 갚아갈 때만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줬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비 옛날에 지출한 거잖아요. 그 지출한 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갈 때에는 그 갚아가는 금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돼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3번에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 단 영유아 취약자 아동의 경우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교육비와 관련된 것도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기부금 세액 공제 볼게요. 기부금. 자,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먼저 공제 대상. 자, 공제 대상은 본인 것도 돼요. 본인은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 부양가족도 돼요. 부양가족이 되는데 이게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안 따졌으나 소득은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잘못 이야기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령하고 소득 요건을 다 고려를 했었는데 연령하고 소득을 다 따졌었는데 올해 이 연령 요건은 폐지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는데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진다. 자, 올해 개정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여러분들 뒤에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배울 건데 정치자금과 관련된 거.
요거는 부양가 조건 안 돼요. 본인 것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라고 돼 있죠. 공제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제액은 공제 대상 기부금의 15% 또는 30%인데 공제 대상 기부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그다음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됐고 두 가지만 볼게요. 크게 두 가지.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할게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하나 더 적을까? 정치자금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나누는 기준은 한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좀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뺄게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한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다 공제 대상이 돼요. 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얼마가 되느냐 몰라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1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기부금의 범위에 그 법정 기부금하고 그 하단에 3번에 지정 기부금 나왔죠.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떤 게 법정 기부금이고 어떤 게 지정 기부금이냐. 단체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먼저 법정 기부금 단체. 자, 국가에 기부한 거. 책 볼까요? 거기 법정 기부금에 보면은 기업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가죠. 니은에 국방헌금과 이문금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묶어요. 기억하고 니은을 묶으면 걔는 다 국가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 기부하는 거는 당연히 한도 없이 전액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을 묶어요. 자, 디귿하고 리을은 이재민이에요. 자, 디귿은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에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리을의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잖아요.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막 봉사로 내려갔었잖아요. 하루 봉사하면은 기부금 영수증 끊어줘요. 한 12만 원짜리 끊어주고 그랬어요. 일당으로 해가지고 12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그냥 이재민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천재지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을 묶어봐요. 미음하고 비읍을 묶으면 걔는 학교에 기부한 거예요. 자, 미음에 보시면은 사립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교육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비읍에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등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은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이야기하고, 시엇에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자, 여러분들 그 불우이웃돕기 단체들 있잖아요. 이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가 투명한 단체이다. 법인이고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단체다라고 하면은 법정 기부금 단체에 들어가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 시엇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요. 그래서 그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가 법인이거나 뭐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다라고 하면은 걔는 법정 기부금 단체인데 거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시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법정 기부금 단체가 되겠고, 근데 일반 불우이웃돕기 있죠. 자, 일반적인 불우이웃돕기 단체는 걔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들어가요. 불우이웃을 돕는데 그 단체가 법인이고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체다라고 하면은 걔는 법정 기부금 단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 그냥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단체예요.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은 한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형은 정치자금 기부금.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지정기부금. 맨 밑에 지정기부금 보시면은 3번의 지정기부금에 기억, 니은, 기억은 됐고, 그 다음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을 묶어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일단 종교단체가 있어요. 기업이 종교단체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을 묶으라고 했었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은 노조예요. 노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노조, 디귿은 교원노조, 그 다음 리을은 공무원노조.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미음의 불우유토끼,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 지정기부금 단체는 일단 종교단체, 노조, 불우유토끼. 그 다음 맨 밑에 하나가 더 있죠. 경로당.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표 얻으려고 경로당에 기부하면은 그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업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여가 시설에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법정기부금은 국가, 이재민, 학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 지정기부금 단체는 종교단체, 그 다음 노조, 그 다음 불우유토끼, 경로당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나누는 기준은 한도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단체들은 한도 없이 전액 다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고 얘들은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데 얘는 한도 없이 전액 다 돼요. 전액 다 되는데 이게 계산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30만 원을 기부했다. 자, 30만 원 기부했으면은 그 맨 상단에 보세요. 610페이지 상단에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줘요. 10만 원까지는 한도가 110분의 100 요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넘어가는 금액 있죠. 요걸 넘어가는 금액은 해당 금액의 몇 프로까지 된대요?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돼 있죠. 지출한 금액의 15%, 10만 원까지는 지출한 금액의 110분의 100 거의 다 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정당에 기부하면은 10만 원까지는 기부하면은 그 금액 세금으로 다 깎여요. 110분의 100인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은 10만 원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뭐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10만 원 이하에다가 넣고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이하 칸에다 넣고 그다음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10만 원 초과 금액란에다 넣어야 돼요. 구분해서 입력한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2월 공제가 있는데 그건 안 중요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공제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부양가족이 되는데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따져요. 근데 뭐는 따진다라고요? 소득은 따진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된다라고요? 본인만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액은 공제 대상 기부금의 15%인데 그 공제 대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나눈다라는 거. 이 정치자금 기부금은 그 공제율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드렸죠. 자, 그럼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법정 기부금 단체 이란 단체가 있고 지정 기부금 단체가 이란 단체가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과 관련된 것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백발백중 팁이 있는데, 뭐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방금 배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부양가족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본인만 되는 건 말고 부양가족이 쓴 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뭐 과세 기간 중 있잖아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12월 31일까지인데 6월 30일 날에 뭐 이혼을 했거나 혹은 별거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망을 했거나 뭐 등등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이 날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쓴 것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같이 안 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비나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부금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사는 동안 6월달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 뭐 그 말이에요. 다음에 읽어보면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세연도 종료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가세기한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것만 읽으면 되겠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해당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6월 말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월세액 세액 공제인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데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에서 배웠죠. 월세는 세액공제 쪽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건을 아셔야 되는데, 요건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주택 근로소득자, 무주택 근로자이고, 그 다음에 총급여가 얼마 이하야 된대요? 7천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야 돼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야 되죠. 자,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자가, 네,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준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오피스텔 같은 거, 네.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월세로 사는 집들 있죠. 예, 그러한 집을 임차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줘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12%죠. 잘못 이야기했어요. 네. 12%까지 세액 공제 해준다. 근데 한도가 얼마예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750만 원까지 한도죠. 자, 그래서 요거 공제액이 얼마냐? 이건 안 중요하고 요건만 중요한데, 일단 무주택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이건 외우세요. 급여 요건이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는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배웠던 그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었죠. 없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5천만 원짜리 나오는데,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그 사채했죠. 개인한테 돈 빌렸을 때, 그때가 연봉 요건이 있는 거고, 금융기관한테 돈 빌리면은 연봉 요건 없어요. 급여 요건 없고 그냥 무조건 돼요. 자, 근데 월세액 세액 공제는 급여 요건이 있다.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급여 요건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야.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지급액이 12%까지 세액 공제돼요. 아까 전세자금 대출도 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었었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는 세액 공제 안 해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혼인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거 올해 이제 생겼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종합소득 금액은 5,500만 원 이하야 돼요. 자,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하면은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냐면요, 50만 원 세금 깎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원이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는데 7천만 원이 안 되는 직원이 결혼했다. 그러면 세금 50만 원 깎아주겠구나.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 하단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 안 중요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공부해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고 시험장 갈 때는 이 책을 보지 말고 기출문제집 보면은 연말정산 그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정리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자, 참고로 설명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그 612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일단 배웠죠. 소득공제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소득공제 기본공제가 있었고, 인적공제죠. 자, 인적공제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추가공제가 있었죠. 연금보험료공제가 있었죠.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주택과 관련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신용카드 공제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세액공제는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특별 세액공제가 있었죠. 네 번째 월세액 세액공제. 지금 다섯 번째 혼인세액공제 있잖아요. 혼인세액공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있어요. 이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자는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근데 이외자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근로를 뺀 소득이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보험료 공제,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안 돼요. 자녀세액 공제 이건 돼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 이것도 돼요. 특별세액공제 안 돼요.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받을 수가 있긴 해요. 사업소득자들이. 근데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월세 안 돼요. 혼인은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웬만하면은 다 안 되죠. 이외자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걸 일단 외우세요. 이외자들이 안 되는 게 주택, 신용카드,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기부금. 그게 있었고, 그 다음 월세 있죠. 월세 낸 거. 월세도 주택과 관련된 거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혼인세액공제는 해줘요. 요즘 결혼을 하도 안 해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근로소득자 아니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책에 보시면 612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것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보험료, 주택, 신용카드.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보시면은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 월세액 세액 공제 있죠. 이렇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13페이지 가보세요. 연령 및 소득 요건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 상단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이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 판단하는 걸 많이 어려워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보험료 있죠.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을 다 따져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건을 좀 강화시켜놨고 그 다음 맨 끝에 가보면 의료비가 있죠. 병원 가는 거는 그 나이랑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져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만 따져요? 나이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 요건하고 연령 요건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공제는 부양가족이잖아요. 부양가족한테 지출하는 것만 판단하면 되죠. 얘는 본인만 돼요. 연금. 주택도 본인만 되죠.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이잖아요. 얘랑 그냥 자녀도 부양가족이고 연금은 본인만 돼요. 특별세액공제도 부양가족이 되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양가족이 되죠. 월세, 혼인도 그렇고 얘들은 부양가족이 아닌 것들이고 본인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부양가족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양가족의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둘 다 따져요. 나이하고 소득을 다 따지고 의료비나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 이외의 것들은 소득만 따지고 연령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볼게요. 그 아내 있죠. 아내 전지민이 있는데 얘 보세요. 아내 전지민 연령이 53세죠.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죠. 소득이 총 급여가 500이에요. 그럼 소득 요건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죠. 소득 요건 충족한 거예요. 돼요. 그 다음 부친이 있는데 부친은 나이가 79세니까 나이 안 걸렸죠. 근데 양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소득 요건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부터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내는 나이도 되고 소득도 되니까 거기 밑에 공제 내역서 보세요. 1, 2, 3, 4, 5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안에는 전부 다 동그라미가 돼 있죠. 근데 부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서 걸렸기 때문에 뭐만 될까요? 소득 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의료비밖에 없죠. 그래서 의료비만 공제가 돼요. 자, 모치는 연령이 76세이고 은행 이자 소득이 1,500이 있어요.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서 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다 충족이 된 거고, 그럼 모치는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냐면요. 교육비. 네, 교육비만 안 돼요.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된다라고 썼죠. 자, 딸 박선미가 있는데 19세이고 소득 없다. 뭐 얘는 나이도 되고 소득도 되니까 다 되겠죠. 아들은 나이는 걸렸지만은 뭐는 안 걸렸어요. 소득은 안 걸렸죠. 일용직 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간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소득은 돼요. 나이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는 되겠죠. 그 다음 뭐도 되겠어요. 당연히 의료비도 되겠죠.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 안 따지니까. 그래서 보험료 빼고는 다 돼요. 보험료만 나이를 따지거든요. 동생은 나이가 45세니까 나이는 안 되네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일시 강연료 수입 450이 있으니까 되겠죠. 일시 강연료 수입은 필요경비가 80%니까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잖아요. 소득 요건에서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비고란에 봤더니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안 따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생도 다 되죠. 다 돼야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요. 신용카드가 안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라고 썼잖아요. 자, 그럼 처제는 나이가 43세이고 소득 없음인데 그 비고란을 봤더니 치약의 이유로 별거 중이니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학업이나 치약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썼고, 나이만 걸렸지 소득은 안 걸렸기 때문에 보험료 빼고는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뭐는 또 안 되겠어요? 신용카드는 안 되겠죠. 형제 자매는 신용카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613페이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 부분 마칠게요. 자, 602페이지 보세요. 602페이지 하단에 백발백중 팁 보세요. 자, 그 하단에 602페이지 하단에 표를 제가 좀 써볼게요. 자, 보험료가 있고, 자,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비가 있죠. 교육비가 공교육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원비, 치약 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원비, 치약 후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치약한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이거 세 가지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봐야 되겠죠. 자, 보험료를 카드 결제했다. 그럼 당연히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되면은.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있잖아요. 특별세액공제. 자, 근데 카드공제는 안 된다라고 썼죠. 보험료는. 의료비는 카드공제 되죠. 그 다음에 특별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도 되겠죠. 교육비, 공교육비는 카드 결제하면 안 된다라고 썼죠. 초중고,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카드 결제해도 카드 공제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공교육비는. 학원비는 카드를 결제하면 공제가 다 돼요. 근데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썼죠. 공제가 되고, 취약한 이유,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세요.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되죠. 이 경우. 교육비도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도 되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실기를 해야 되는데 615페이지 급여 업무 흐름도 잠깐 보세요. 이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이 실기에서 배울 내용은 근로소득자만 배워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런 거는 세무 1급 가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근로소득자들이 만약에 1월 달에 급여를 50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1월 달에 근로소득 5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입사일이 1월 1일이다. 1월 1일 날에 입사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사원이 처음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요. 프로그램에서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자, 그 다음 1월 달에 급여잖아요. 급여가 500이면은 이 급여 500에 대해서 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득세가 10만 원 띄었다. 뭐 지방소득세 띄고 4대 보험도 띄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제하고 나가는 항목, 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급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급여 대장은 급여 자료 입력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원이 입사하면 사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 받는 달 있잖아요. 그 달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얼마며 그 다음에 세금 등을 얼마를 떼야 되느냐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급여 대장을 만드는 메뉴가 급여 자료 입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이 1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이 세금 10만 원을 그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거를 신고 납부하는 서식이 뭐라고 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 날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반영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매번 할 거예요. 회사에 있으면은 사원이 입사하면 사원 등록하고 그다음 급여 나가는 달에는 그 직원들 급여 대장을 만들고 그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금 낼 게 있으면 그 낼 세금을 그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업무를 매달 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지나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이 되잖아요. 2월 달이 되면은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그 단계,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연말정산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해요. 그리고 이 연말정산한 결과물을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제출한 서류 이름을 지급명세서라고 썼죠. 그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10일인 3월 10일까지 제출이 돼야 돼요. 뭐 이건 참고를 하시고 그럼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는데 이 연말정산이 중요해요.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급여와 관련된 업무 흐름이 끝나요. 이게 한 사이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메뉴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그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4가지 메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험에서는 얘는 무조건 100% 나와요. 10점짜리로. 그다음에 사원 등록이나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요 세 문제는 묶어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5점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기가 여기서 15점, 배점이 크죠? 중요한데 여러분들 앞에 이론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론이 되어 있어야지 이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배우면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기 있잖아요. 615페이지부터 나오는 실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